올해 세계 경제 또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내년 2025년에는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요? 혹시 나아질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매년 이맘때면 경제 전망 책이 나옵니다. 이걸 벌써 7년째 쓰고 계시는 한양대 국제대학원 김광석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7년째 맞나요? 7번째? 네, 책으로는 7년째 맞고요. 예. 보고서까지 그 전에 썼던 경제전망 보고서까지 하면 한 15년째 되겠죠. 이번에는 피벗의 시대 2025년 경제전망입니다. 네.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항상 점으로 매년 맞아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2025년은 항복점입니다. 네. 한복 아니고 항복한다는 거죠. 네. 두 손 든다는 거죠. 누가 두 손 드는 겁니까? 두 손 든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 그 항복이 아니고 아닙니까? 사실 제가 이제 점을 찍을 때는 그 매년 점을 찍으면 그 해를 점으로 표현해 보고 그 점을 이제 쭉 이으면 선이 되니까 네. 그래서 점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항복점은 이제 약간 작가적 감성으로 물리학에서 가져온 점이에요. 그래서 이 힘을 이렇게 여러분 세탁소 갔다가 그 맡긴 옷이 오면 네. 그 약간 그 철로 된 옷걸이 있잖아요. 네. 그 옷걸이를 이제 힘을 줘서 구부려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짝 주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데 네. 좀 많이 힘을 주면 완전히 구부러져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가죠 못하죠. 네. 그걸로 이제 보통 등 긁고 이렇게 하는데 그 돌아갈 수 없는 지점까지 힘을 주는 그 힘을 이제 물리학에서는 항복점이라고 하고 전 세계 경제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0년부터 24년까지 워낙 강한 힘이 주어져서 팬데믹, 러우 전쟁, 중동 전쟁, 초인플레, 초긴축 이런 워낙 세계 경제에 강한 힘이 주어져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고성장을 못한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전까지 약 10년 동안 3.78%의 성장률을 유지했거든요. 네. 근데 아예 그 성장세를 유지 못하고 2025년부터는 3.1%, 3.2% 수준의 저성장으로 고착화된다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항복점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어떤 임계점을 넘어버린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부정적인 의미네요.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이지 그냥 둔화되고 고착화된다. 네. 이런 느낌으로. 그런 의미에서 고성장은 못하겠네. 항복하고 마는 그런 중의적인. 그런 뭐 항복의 성격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을 전반적으로 좀 눈높이를 낮추고 가야 된다라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그 미국 경제 성장률도 네. 제가 IMF의 전망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면 작년 2.5%, 네. 올해 2.6%. 네. 괜찮아요. 네. 네, 내년 1.9%. 성장 둔화가 되는 겁니다. 중국 경제도 역시 올해까지는 5%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네. 내년 경제는 4%대로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성장 둔화가 예견되고 있다.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저도 경제를 전망한다는 것은 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근데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네. 또 2%가 채 안 되게 성장 둔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네.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 그런 여러 가지 저성장 고착화되는 국면 명확하게 드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 조금 그러면은 멀리 네. 내다보는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그게 그냥 고착화돼서 끝나는 건지 조금 더 회복이 되는 거는 가능할지 그게 당장 내년은 아니더라도 네. 혹시 뭐 3, 4년이라도 걸리는 건지 네. 어떻게 보세요? 그 경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도 예. 특히 이제 한국 경제 같은 경우도 또 중국 경제 같은 경우도 네. 과거와 같은 고성장 체제로는 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표현으로 GDP 갭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잠재 성장률이 있어요. 근데 잠재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 간의 차이를 계산해 보니 내내 마이너스인 거예요.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실질 성장률이 계속 유지돼요. 그럼 이 GDP 갭이 계속 마이너스인 거죠. 차이값이니까. GDP 갭이 계속 마이너스로 유지되면 잠재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는 그런 현상이 야기되는데 한국 경제 같은 경우도 뭐 죄송하고 안타까운 현상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려서 또 죄송하지만 예전과 같은 고성장 체제로 가기는 어렵다. 근데 갈 수는 있겠죠. 갈 수 있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 피크 코리아라는 개념이 최근에 등장했었잖아요. 네네네. 같이 그 방송도 방송도 했었고. 연초했었잖아요. KBS 특별 방송, 예. 특집 방송. 그때도 제가 어떤 메시지를 드렸었냐면 피크 코리아라고 하지 말고 네. 두 번째 한국으로 하자. 아, 두 번째 한국이라는 의제를 우리 꺼내들자. 아, 왜냐하면 피크 코리아라고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경제를 보면 피크 코리아로 갈 수 있다.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할 수 없고 정점을 찍고 성장 둔화가 예견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진단하에 피크 코리아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두 번째 한국으로서의 기회를 만들어 가보자 아하. 하는 의제를 던졌는데 이번 책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잠재 성장률을 이렇게 둔화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보자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피크아웃 된다 이러면서 손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네, 두 번째 한국을 맞이해서 두 번째 성장은 어떻게 할 건가를 이제 같이 고민해 나가자. 네, 좋습니다. 그 잠재 성장률 또 계속해서 밑돌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경제 체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게 투수로 따지면 9회까지 던질 수 있는 투수가 계속 7회까지밖에 못 던지는 거였고 맞아요. 7회까지밖에 못 던지다 보니까 체력이 점점 떨어져서 이제는 한 6회, 5회밖에 못 던지게 되고 다시 또 체력을 좀 높여야 되는데 네. 아니면 이제 선수 교체라든지. 근데 예. 네, 말씀하시죠. 너무 좋네요. 운동선수의 비유를 해주셔서. 그 기초 체력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등치가 큰 편이어서 식사량에 좀 비유를 해요. 아, 네. 잠재 식사량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한 공기 뚝딱 먹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 잠재 식사량은 한 공기 뚝딱인 거예요. 근데 실질 식사량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따라 감기에 걸리면 3분의 1도 못 먹기도 하고 어떤 날은 허기져서 운동량이 많아서 2공기를 먹기도 해요. 이것은 실질 식사량이에요. 네, 네. 근데 잠재 식사량 자체가 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식사량 자체가 기대되는 식사량이 줄어드는 현상. 마치 이런 것처럼 실질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팬데믹이 오거나 뭐 초인플레가 오거나 전쟁을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잠재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는 현상은 소위 이제 세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요. 네. 하나가 노동 투입 감소, 두 번째가 자본 투입 감소, 세 번째가 총 요소 생산성의 감소. 좀 어렵지만 생산성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둔화되는 건데 노동 투입 감소는 어쩌면 예견된 미래잖아요. 우리가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인구 자체가. 그렇죠. 근데 이것도 물론 대응할 수는 있어요.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를 유도한다든가 청년이 지금 쉬었음 인구가 많잖아요. 네. 노동 의지를 좀 고취시켜서 노동 참여를 이끈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구조적으로는 인구 감소 속에 노동 투입이 늘어나기는 어렵겠죠. 두 번째 요소가 바로 자본 투입인데 저성장할 거라고 기대되면 세계 직접 투자가 유입되기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자본 투입도 사실 기대되기가 어려워요. 그럼 마지막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마지막 하나 생산성이라도 높일 수 있는. 그럼 생산성을 어떻게 끌어올릴까?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인구입니까? 아니면 자본입니까? 혹은 토지입니까? 자본이라도 갖고 거의 있는 건 인적 자본이죠. 인적 예, 자본. 예. 갖고 사람의 있는 힘. 건 말씀하신 대로 인적 자본이거나 네. 아니면 우리가 가장 자신 있는 게 기술이에요. 노동, 토지, 자본, 생산의 3요소, 네. 4요소로 하면 기술이죠. 네. 근데 그 세 가지는 사실은 미래가 정해져. 안타깝지만 좀 어두워요. 그렇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R&D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신기술을 절대 추격당하지 않고 오히려 초격차를 벌린다든가 하는 그런 노력들. 또 인적 자본 말씀하셨지만 뭐 학령 인구는 줄어들지라도 학생 한 명당 들어가는 교육 예산은 끌어올려서 교육 구조를 개편해 보자. 저는 이런 표현을 전 인구의 인재화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인구 한 명당 인구는 줄어들지만 각각의 인구가 인재화된다면 예. 예, 그리고 산업에서 미래 산업에서 요구되는 그런 인재화가 된다면 그러면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겠다.
그 밖에도 뭐 일하는 방식을 뭐 예를 들면 유연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잠재 성장률 둔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오히려 두 번째 한국으로 만들자 하는 의제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 하나하나 또. 근데 사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미국입니다. 네. 미국은 GDP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인데 네. 성장률도 작은 나라들보다 더 점프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미국은? 네. 또 올해도 그렇고 계속 또 호황이잖아요, 사실은. 뭐 맞습니다. 최근에는 뭐 경기 둔화 논란이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비교해 봤을 때도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참 많은 분들이 네. 미국 경기 침체 온다. 심각한 경기 침체 온다. 경제 위기 온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세요. 네네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최근 몇 개월 동안 네. 미국 심각한 경기 침체 안 온다. 경제 위기 안 온다라고 계속 변호하고 다녔어요. 사실 좀 학자들마다 전망이 많이 엇갈리는 부분이긴 해요. 예, 그런데 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오늘 여기 방송 출연하러 오는 네. 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듯이 일단 무경제 위기 추정의 원칙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왜 제가 경제 위기 안 온다고 변호해야 되는지 아, 제가 무슨 말씀 드린 거냐면 이대호 기자님 인생 동안 네. 경제 위기가 예. 글로벌 경제 위기가 3번 왔어요. 네. 근데 IMF 외환 위기는 글로벌 경제 위기라고 안 하지만 좀 아시아 통화 위기. 그렇죠. 한국 경제 위기였던 거죠. 근데 그냥 글로벌 경제 위기라고 포함하더라도 네. IMF 외환 위기 한 번, 글로벌 금융 위기 한 번, 네. 팬데믹 경제 위기 한 번 왔어요. 네. 물론 이대호 앵커님의 인상으로는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인상으로는 30대 초반처럼 보이시지만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사자에 가깝습니다. 사자입니다. 아, 넘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네. 40년 인생 동안 경제 위기가 3번 있었다고요. 네네네. 근데 경제 위기가 매년 올 것처럼 아, 4월 위기설, 음력 4월이래요. 9월 위기설. 11월 대선이 끝나면 또 위기 온대요. 그러니까 왜 위기 올 거라고 가정하고 판단하느냐. 근데 지금 어떤 시나리오로 가정해봐도 경제 위기라고 가정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경제 위기나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 금리 인하 카드를 가져오고 있으니 또 이렇게 내려갈 뻔 하다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것을 저는 의견을 드리지만 성장 둔화이고 그리고 저성장 고착화인 것이지 경제 위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네. 미국 경제가 특히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미국 경제가 지금 3분기 성장률이 2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3.0%예요. 네. 3분기 성장률이 현재로서는 GDP 나우 기준으로 이 3.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9, 3.0. 그러니까 미국 경제 분기별 성장률이 3.0에 가까운 숫자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지금 경기 침체적인 징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근데 대선 때까지 막고 있으니까 대선 끝나면 터진다. 여러분 여야를 불문하고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을 불문하고 바이든이냐 해리스냐 트럼프냐를 불문하고 대선 때까지 경제 위기 오는 걸 막다가 대선 끝나면 그것을 터뜨리는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지난 4월에 네. 4월 총선 끝나면 PF 위기 터진다 막 이런 네. 얘기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거네요. 제가 그게 그 전 정부, 전 정부, 현 정부를 막론하고 예. 총선 끝난다고 터트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어떻게 그렇게 가정하냐고요. 가정을 왜 경제 위기로 가정하냐고요. 그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생존을 위해서는 최악을 대비해야 되니까 약간 좀 편향이 있을 수 있죠. 네, 편향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여러 전문가들의 뷰를 좀 종합해서 총체적으로 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 8월 말에 발표된 아니죠 9월 말에 발표된 지난주죠 OECD 경제전망 보고서도 어떻게 표현했냐면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이 경제전망 보고서를 읽었어요. 그 부제가 터닝 더 커너예요. 그러니까 사이클을 타는데 네. 실제 경제전망 보고서에 그 표지에 사이클 타는 장면이 나와요. 코너링하는 장면. 약간 몸을 옆으로 기울여야죠. 그렇죠. 그러면 사이클 여러 대가 경주하는 거예요.
근데 코너를 도는 국면이 어때요? 아슬아슬하죠. 그쵸. 그게 일종의 고비예요. 거기서 많이 넘어지죠. 근데 넘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리스크 요인을 잘 견뎌내면 직주예요. 이렇게 직선도로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코너만 돌면 탄탄대로다라는 식으로 OECD 경제전망 보고서가 설명했고, 다만 지금은 고비니까 이런 고비를 잘 넘겨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리스크 요인이 없지 않다, 네. 있다. 다만 그 리스크 요인을 견뎌내기 위해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단행하는 세계 주요국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고비를 건너면 탄탄대로다. 그러니까 OECD나 IMF나 월드뱅크나 BIS나 주요 경제 금융 관련 국제기구들은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성장 고착화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된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만 경제 위기로 갈 것이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또 그 이후에 대해서도 좀 몇 가지 여쭤볼 텐데, 사실 이게 경제 전망 이제 2025년 연간 전망을 매년 이제 책을 통해서도 하고 계시는 건데, 중간중간에 또 변수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인 문제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지금 2년 넘게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또 그 이스라엘이 레바논하고 이제 확전 국면으로 가고 있고, 네. 이런 변수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계 경제에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네. 역시 질문의 수준이 정말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게 네. 아니라 저희 라디오에도 스튜디오 앞에 이제 TV가 있지 않습니까? 뉴스 네. 보라고. 거기서 계속 지금 이제 전쟁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020년 이래로 네. 많은 정말 많은 국내외 이코노미스트들이 네. 겸손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변수들이 등장할 수 있다. 네. 그럼 등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정 조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전망을 제시하냐면 모든 경제 전망 보고서가 숫자 하나만을 제시했었어요. 내년 경제 성장률이 이만큼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네네. 그래서 이런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뭐 성장률이 이럴 수 있고, 중립적으로는 이럴 수 있고, 비관적으로는 이럴 수 있다. 그렇게 시나리오를 제시하는데 저 역시 그 이후로 팬데믹 이후로는 경제 전망서를 낼 때마다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뭐가 있을까요? 전쟁이라는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전쟁이 지금의 수준을 유지한다. 음. 지금과 같다라고 가정하면 중립적 시나리오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1.9% 전망한 것이. 네. 근데 낙관적 시나리오가 있겠죠. 생각보다 빨리 전쟁이 조기 종식된다. 그리고 생각보다 전쟁이 격화되거나 장기화된다. 부정적 시나리오가 있겠죠. 네. 그렇게 경제 전망을 시나리오별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냥 여러분께 가장 쉽게 말씀드리기 좋은 것 하나는 전쟁이 지속되고 확전된다. 그러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은 미국 정부에서는 현 정부 탓이다라고 상대당이 적극적으로 공세를 가할 가능성이 네. 높죠. 네. 그럼 전쟁이 확산되는 것을 미국 국민은 좋아할까요? 그렇진 않죠. 세계 어떤 인구가 좋아할까? 안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 전쟁이 확산되면 될수록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달러 선호 현상 혹은 금 선호 현상. 최근 예. 금값 계속 뛰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현상은 계속되고 그런 지표는 올라가죠. 그런데 아무래도 물류비 불안 또 상당히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져올 수 있는 원유 가격 불안도 약이 될 수 있어요. 네. 전쟁이 확전되는 양상으로 간다면 네. 지금도 홍해를 못 건너도록 세계 주요 선박들을 특히 이제 해상 운송 선박들을 막잖아요. 선박을 납포하는 사례들도 있고. 후티 반군이 계속해서 또 위협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회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물류 절차가 오래 걸리고 그러면 당연히 해상 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보험료는 올려잡고 그럼 비용이 또 높아지고. 비용이 올라가. 이게 물류비가 가중되는 거거든요. 마치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경로로 전쟁이 지속되면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야기되고 세계 주요국들은
비동맹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이런 것들이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되고 확전되면 인플레 압력이 찾아오고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게 되고 경제 회복의 경로로 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코너링을 돌다가 이제 직선 도로가 나오겠지 했는데 계속 코너링이 되는 거죠. 네,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별로 낙관, 중립적, 비관 이렇게 이제 또 나눠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될 테고요. 금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네. 그 김광석 교수님이 24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어려울 거다,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잘 맞았죠. 네. 그러면 내년의 금리 인하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미국 한번 볼까요? 미국도 뭐 어저께도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연내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 인하는 가능하다. 네. 이렇게 열어놓고 있고 내년까지는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 기조는 네. 2020년 팬데믹 때를 상정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서둘러서 금리 인하하는, 왜냐하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금리. 그래서 그때는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하했고 네. 한순간에 제로 금리까지 도달했죠. 네. 그러나 지금의 경우에는 페드가 경제 위기를 상정한 금리 인하가 아닙니다. 지금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했다가 물가 안정 목표로에 도래됐으니까 금리를 정상화하는 거예요. 정상화하는 과정. 예, 그러니까 통화 정책 기조가 상대적으로 그때 2020년에 비하면 매우 상대적으로 점진적이고 더디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3.0% 수준의 중립금리를 향해서 네.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9월에 빅컷에 좀 기대 이상의 빅컷을 했어요. 이것은 왜일까? 라는 것을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빅컷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좀 급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가 급해졌느냐? 물가 상승률이 목표했던 것을 넘어서 네. 지금은 2%를 밑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는 확실히 잡혀가고 있고 네, 정책 목표치 2.0%보다 더 낮은 상승률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어. 그것을 예견하고 금리를 서둘러 인하하는 모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PCE 물가 상승률이 예. 엊그저께 발표됐죠.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예,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습니다. 네. 그게 헤드라인 기준으로 2.2%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9월 말에 발표된 미국 PCE 물가 상승률은 8월 물가입니다. 9월 물가는 시차가 10월 말에 발표됩니다. 예, 예. 근데 아마도 연준은 당연히 9월 물가, 10월 물가, 11월 물가에 대해서 전망하고 금리를 결정했겠죠. 근데 예를 들면 8월 물가가 2.2%라고 발표가 됐으니 네. 그럼 9월 물가, 10월 물가는 어쩌면 2%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요. 예, 예. 그게 5.5%까지 금리 인상한 겁니다. 네, 네. 금리 인상의 속도를 끌어올린 거예요. 근데 목적지로까지 달리다가 그 목적지가 벽이에요. 그 벽을 두고 속도 줄여야죠. 속도를 줄입니까? 줄이는 거죠. 줄여야죠. 그러니까 그 줄이는 게 지금 너무 빠른 속도였기 때문에 이 속도를 유지했다가는 지금 빅컷을 하지 않았다가는 벽에 부딪힐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우리가 목표했던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안 되고 빅컷을 2번 정도 해서라도 5.0, 4.5%로 만들더라도 그렇더라도 충분히 물가 상승률이 2% 수준 밑으로 혹은 2% 수준으로 잡힐 수 있다는 판단까지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리에 서둘러서 빅컷하는 현상이 미국의 심각한 경기 침체,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 놓일 거라고 판단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다. 또 그것도 연준의 실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중책이지만 물가 상승률을 2% 수준에서 유지시키는 것이 연준의 책무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망으로 봤을 때 2%를 밑돌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해서 B컷을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는 국면으로 바뀌었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2025년을 피벗의 시대라고 네, 보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축이 전환이 되는 네,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시죠.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행도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금통위 열어서 기준금리 결정하기로 하게 되는데 네. 미국은 먼저 그것도 빅컷을 해서 0.5%포인트 금리를 낮춘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제냐만 남은 건데 네. 이달에 금리를 낮출 수 있을까요? 자,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이렇게 저울을 상정하고 싶어요. 네. 왼쪽 저울, 오른쪽 저울. 근데 왼쪽 저울은 소위 민간 경기 혹은 내수 경기, 네. 자영업 경기 너무 이런 안 좋죠. 경기를 뜻합니다. 하나가. 그리고 또 하나의 무게축에 두 개 있어요. 왼쪽 저울에 하나가 경기고요. 네. 두 번째 무게추가 바로 여러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물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도 실적치 기준으로 2.0%까지 떨어졌어요. 내려왔어요. 물론 청취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배추 가격 치솟고 그리고 뭐 내가 체감하는 그 채소 물가는 너무 치솟아서 힘들다.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은 배추값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은 식탁 물가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인하 동결 여부의 결정은 전체 우리의 소비 품목의 460여 가지의 소비 품목의 가중 평균치에 해당하는 물가 상승률을 안정화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물가.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물가 상승률이 2%까지 떨어졌으니 네. 지금 한국은행으로서는 또 여기서 금리 인하를 안 했다가는 어쩌면 역시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에 올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에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사람들이 돈을 안 쓰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임금이 30년 동안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 경제처럼 답습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으로서는 이 왼쪽 무게추가 무거워요. 보면 물가와 경기를 고려했을 때. 근데 역시 오른쪽 이 저울도 무게추가 무거워요. 그 두 개의 무게추가 있는데 하나가 가계부채예요. 가계부채가 증가해요. 그렇죠. 두 번째 무게추가 뭘까요? 부동산입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요. 근데 여기에 금리까지 인하해버리면 가계부채 또 폭증하고 집값은 또 폭등할 수 있다라는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저울질을 했을 때 둘 다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저의 의견은 이 왼쪽 무게추가 조금 더 무거워진다. 물가와 경기. 왜냐하면 이게 한국은행의 책무예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 저울은 책무가 아니냐. 책무는 아니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무가 아니라 부작용인 거예요. 이대호 기자님께서 너무 잘생기셨잖아요. 근데 라디오라 아쉽습니다. 되게 잘생기셨거든요. 근데 잘생긴 얼굴로 인해서 네. 길을 걷는데 예.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쓰러져요. 만약에 너무 잘생겨. 차은우 씨 정도는 돼야. 예. 그러면 그건 부작용인 거지. 아, 네. 그죠? 그런 일이 있으면 부작용인 거지. 예. 잘생긴 게 못생기도록 나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작용인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작용과 부작용, 그러니까 책무와 부작용은 다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할 때 나타날 부작용이 있어요. 예. 근데 최근에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는 더 늘어날 수 있고 금리를 인하하면 집값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혔어요. 네. 이건 왜 밝혔을까요? 금리는 이 왼쪽 저울을 고려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금리를 인하했을 때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 이 담당 부처 국토교통부는 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가 더 증가할 수 있으니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한 혹은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금융규제를 도입하라. 라는 일종의 메시지인 거예요. 통화당국은 이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할 시점을 더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니 재정당국은 금융위는 또 국토교통부는 적절한 우리 금리 인하 스탠스를 가져갈 수 있으니 우리 금리 인하하지 않도록
그냥 여지를 두지 말고 우리는 이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으니 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라라는 일종의 한국은행의 경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안정 보고서상에서 밝힌 메시지는 저는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으로는 지금 통화 정책을 완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어쩔 수 없으니 행정부가 나서서 미시적으로라도 조금 죄어라. 네. 예,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제가 이 부분 조금만 첨언 더 해볼게요. 네. 근데 시간이 이제 얼추 마무리를 좀 해야 네. 돼가지고. 그래서 예. 마무리 말씀으로 네. 그 한국은행 보고서예요. 네. 되게 재밌는데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한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을 분석했는데 예. 거시 안정 정책을 같이 마련했더니 아. 이 부작용이 없더라라는 분석된 페이지가 있었어요. 아하.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런 정도 이게 뭡니까? 경고한 거예요. 거시 안정 정책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거시 안정 정책을 동시에 마련하라라는 경고입니다. 이게 피벗의 시대에 적절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거고 우리 가계에 적절한 투자적인 대응이 필요한 거고 기업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좀 마무리 멘트로 드리면 어떨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전거가 달리긴 달려야 되는데 네. 너무 과속을 해도 안 되고 발은 젓고 있되 적당히 과속할 것 같은 브레이크도 잡아야 되고 네. 그러면서도 넘어지면 안 되는 거고 참 그게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균형을 잡는다는 게. 네. 저희가 김광석 교수님하고 나눌 이야기 엄청 많았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렸네 이거. 네. 질문지 3분의 1도 안 됐네요. 그러네요. 남은 질문지로 한 번 더 하시죠. 마무리로 한 네.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25년에는 좀 어떻게 경제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 30초 정도만. 좋습니다. 2020년, 21년 팬데믹 때 완화의 시대가 왔어요. 실물 경제는 정말 어려웠는데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사실 폭등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랬죠. 22년, 23년은 긴축의 시대예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실물 경제는 조금 좋아지는 듯 했는데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조정됐습니다. 근데 24년 중반 이후는 피벗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 시대를 구분하시고 시대에 적절한 자산 관리 하실 수 있기를 좀 추천드리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또 못다한 내용은 다음에 또 한번 네. 기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광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2025 피벗의 시대 2025년 경제 전망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